안녕하세요. 히스토리 북스토리입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6.25 전쟁 그 두 번째 책입니다. 오늘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입니다. 이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과 관련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죠. 한국전쟁을 가장 먼저 객관적으로 연구했고 미 국무성 자료를 분석을 해서 1986년부터 한국전쟁의 기원을 따져봤고 어떤 성격의 전쟁인지, 이 전쟁은 누가 왜 어떻게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을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를 근원을 따져봤던 되게 유명한 사학자입니다. 덕분에 그는 전두환 정권 때 이제 금서로 지정되는 이력도 갖고 있는 유명한 책을 썼던 저자입니다. 한국 전쟁을 바라볼 때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남과 북의 당사자 간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그 전쟁을 바라본 사람들의 시각도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유엔군이라는 그 미명하에 이제 들어왔지만 실질적인 교전 당사자는 직접적으로는 남북이기 때문에 미국 사학자의 입장에서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본 시각의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저는 미국 사람, 미국, 일본, 중국 사람이 쓴 한국전쟁과 관련된 책들을 여러 책을 읽어보고 있고 차례대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전쟁과 관련된 원픽의 저자를 꽂으라고 하면 저는 브루스 커밍스를 꽂을 것 같습니다. 1943년 뉴욕 출신인 브루스 커밍스는 데니슨 대학을 나왔고 인디애나 대학에서 대학원을 나오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심리학으로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은 인디애나 대학교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브루스 커밍스의 직업은 정치학자고 국제관계학자, 역사학자 이 세 가지로 분류되는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주요 경력은 시카고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죠. 이 데니슨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브루스 커밍스는 1961년도에 평화방사단으로 대한민국에 온 게 이제 2년이 돼가지고 한국 연구에 이제 파고들게 됐죠. 미국에 돌아온 뒤에는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석사,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는데 이후에 이제 워싱턴 대학교와 노스워스턴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시카고 대학에서 석좌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을 냉정하게 금을 긋고 갑니다. 한 나라 안에서 혁명이냐 반동이냐 이 두 세력이 벌인 시민전쟁이자 혁명전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내전인 거죠. 시빌워, 리미트워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1961년도에 한국에 온 브루스 커밍스가 이걸 파악하고 1980년대 초에 시민혁명단체들과 반동가 단체들의 대립과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1981년에 출간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 한국에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금서로 지정되기까지 했던 것이죠. 6.25 전쟁의 기원에 대한 담론은 오래전부터 진지한 학문의 영역이었거든요. 브루스 커밍스의 작품인 한국전쟁의 기원은 1981년도에 이제 출간이 됐지만 커밍스의 업적은 당시에 이제 주류 이론이었던 전통주의에 대한 시각을 박살내버린 거죠. 간단히 이제 인식하자면 당시 냉전에 대한 인식과 6.25 전쟁에 대한 인식은 전통주의적인 시각이 주류였거든요. 이 전통주의적인 시각이란 게 뭐냐면 냉전과 6.25 전쟁의 원인이 공산주의의 야욕에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전 지구적인 공산화를 추구하는 그네들의 야욕에 미국이 나머지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응한 것이 바로 냉전이라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6.25 전쟁은 당시 이제 격화되는 냉전의 이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전초전, 대리전적인 성격을 띄었다고 세계는 보고 있고 역사는 해석하고 있는 게 주류였습니다. 물론 한국도 그 방향을 따랐고 미국의 길을 같이 따라가곤 있었죠. 한반도에서는 이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반공의식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는 현실적인 얘기도 존재는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다는 것이고 이 역사의 전쟁을 이념으로 바라볼 게 아니고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와가지고 연구를 하고 이념적인 대립의 냉정적 그냥 이데올로기적인 부딪힘이 아니었고 이 전쟁의 성격을 깊이 파보는 학문의 영역을 출발시킨 사람이 이 브루스 커밍스입니다. 지금도 유효하고 아직도 이 사람보다 더 객관적으로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사람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에 반대해서는 학계에서는 수정주의가 1960년대에 등장을 했죠. 대표적인 학자로 윌리엄 A. 윌리엄스가 있는데 이분은 국제사회의 문제를 미국의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인해서 경직돼 갖고 폭력화돼 갔다고 주장하는 작가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전쟁이 터졌고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여러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커밍스는 한국전쟁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학문적인 연구죠. 6.25 전쟁의 원인이 외부적인 요인이나 김일성이나 스탈린이 한반도를 적화하겠다는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라 일제강점기부터 형성된 내부적인 사회 모순에 의해서 촉발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저서인 한국전쟁의 기원 1편은 식민지 시대의 한국 사회의 계급, 사회적인 모순을 실증적으로 분석을 했고 당시 공개된 미국 기밀 문서를 통해서도 많은 자료를 얻은 그는 신뢰도를 높여간 거죠. 2편에서는 이제 해주진공설, 미국이나 남한이 전쟁을 주도했다는 썰을 차용해서 상당히 좀 크고 작은 비판에 직면을 했지만 1편이 상당히 높은 분석을 기반으로 했 덕분에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남한이 전쟁을 주도한 건 아니냐라는 부분은 지금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말씀드립니다만 이념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 그럴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어쨌든 커밍스의 연구는 여러모로 주목할 부분이 많은데 파격적으로 조선 사회를 마르크스 관점에서 분석하기도 했고 자유진영에서 북한을 악의물이나 공산주의 괴뢰 집단이 아닌 진정한 담론의 대상으로 끌어올린 시도는 1960년대에 한국을 처음 아는 사람이 1986년에 이 책을 낼 정도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한국 전쟁은 내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고 이미 한반도는 1945년 해방 당시부터 사실상 내전 상태였다는 거죠. 뭐 기존 학계에서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한정해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6월 25일 누가 먼저 침공했느냐 총을 쐈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커밍스 교수는 해방 직후부터 좌익과 우익, 농민과 지주, 노동자와 자본가, 식민체제 협력가와 독립운동가, 소련과 미국 등으로 대표되는 각종 모순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한반도 전역에서 광범위한 무력 충돌이 이어졌다는 학설입니다. 뭐 한반도 북부에서는 각종 반공, 반소 의교도 있었고 남부에서는 대구 11 사건,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 4.3 사건, 지리산 빨치산 투쟁은 물론이고 토지개혁을 둘러싸고 지주들의 충돌 등으로 한반도는 해방 이후의 조선은 굉장히 혼란한 상태였거든요. 거기에다가 1948년 남북 양쪽으로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는 1950년 6월 25일 직전까지 38선 전역에서 발생된 국지전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커밍스는 이 모든 것을 감안해 봤을 때 한반도 전역이 사실상 이미 내전 상태였고 6월 25일 날 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물론 초판 이후에 개정판이 나오면서 내용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브루스 커밍스의 초판에 나왔던 의견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격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의 기원을 안 보고 뛰어넘은 이유는 1986년도에 1, 2편에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의 기원이 나왔는데 그 책을 보고 이후에도 많은 그 전쟁을 분석한 한국 학자들의 석학들의 전쟁 분석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 책을 볼 필요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브루스 커밍스의 신작이 나왔기 때문에 그 책을 먼저 보게 된 겁니다. 언젠간 기회가 되면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의 기원의 책은 반드시 사서 읽어보고 리뷰를 다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원저를 두고 건너뛴 오류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들여다볼 책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전쟁과 관련된 1순위로 꼽는 책이고 1순위 두 권이라는 게 좀 의미가 안 맞겠지만 한국 전쟁을 보려면 무슨 책을 봐야 되는가 딱 두 권만 꽂으라고 하면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의 기원 그리고 정병준 교수의 한국 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이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정병준 작가의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이란 책에 브루스 커밍스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 녹아있을 거라고 믿고 브루스 커밍스의 이 책을 새로 보게 되는데 이 책에서도 브루스 커밍스는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6.25로 기억하느냐 1931년 이후에 항일투쟁의 연속선상에서 외세, 친일 부역자들이죠. 외사에 대응해서 빼앗긴 나라를 세우기 위한 11워 내전이냐 또는 리미티드워 국지전이냐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알아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부제가 전쟁의 기억과 분단의 미래입니다. 한국전쟁은 일본 통치 시기 1910년부터 1945년간의 특징이었던 계급 간의 분열과 항일투쟁의 분열에서 일어난 내전이었다고 브루스 커밍스는 금을 딱 그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에 저항했던 한국인과 일본에 협력했던 한국인 사이의 충돌이라는 것인데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에서는 그러한 해석을 들려줄 기회를 얻는 것조차 지극히 어려웠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죠. 그리고 공산당의 국경선 침범에 대한 전쟁이었을 뿐이다. 그저 공산당은 임의로 끈 38선을 없애려고 지옥의 찬스를 쓴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950년 이후에 미국과 남한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김일성이 스탈린의 지원을 받아서 6월 25일 국경을 넘어서 남한을 침범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할 뿐이고 그 외의 토론은 다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전쟁을 이해하려면 왜 적대관계가 형성됐고 전쟁은 필수 불가하기라는 결정이었는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떤 과정과 결과를 밟았을지 예를 들면 혹시 한 독재자의 만용에 의한 아니면 무지에 의한 결정인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느냐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반성을 하고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다면적인 사례를 통해서 냉철하고도 객관적이고 깊은 고뇌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지금까지 모두가 누가 트리거를 때렸느냐만 따지는 진영 논리의 여태껏 저작권은 반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현실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저작권 교육을 통하거나 매년 6월만 되면 6.25 특집으로 방영되는 영상을, TV 매체의 영상을 보거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호기심이 갖고 있는 각자의 이데올로기나 이념에 맞는 방향으로만 짜여진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쪽은 좌측으로 한쪽은 우측으로만 치우쳐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전쟁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인 자료가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이고, 전쟁 전후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키워드만 빼가지고 세 권으로 나눈 것 중에 박세길 작가가 쓴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의 1권이 전쟁 전을 정확하게 심플하게 조금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얘기를 합니다만 봐야 되는 그 시나리오 중에 1권을 마쳤고, 두 번째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을 리뷰하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남한은 지금까지 빨갱이들이 모두 잠든 일요일 새벽 급작스럽게 38선을 넘어 기습 공격으로 일방적으로 당한 남침 전쟁이다. 이에 반해 자유수호를 위한 자유국가를 대변하는 유엔의 도움으로 공산당의 불법 침공에 맞선 자유주의 전쟁의 승리다 라고만 외치고 있는데, 과연 남한이 승리한 게 맞을까요? 북한은 패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실패하고 망한 전쟁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도 분단되어 있고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이 남과 북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군비만 대한민국 발전을, 한반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썼다면 중국이나 일본은 개무시할 정도 우리나라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반으로 갈라진 우리나라는 요즘 흔히 말하는 단어로 가성비가 엉망이 된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심지어는 지금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조차 처벌받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한반도의 반쪽을 점령한 일제의 잔재를 천상하지 못했고, 그 잔재나 분단을 기반으로 정권을 수립한 정권에서는 남북 간의 대립을 통한 위기를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알려진 논리인데, 그들이 그 내용을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기를 계속 정치에 이용해 먹은 겁니다. 빨갱이 하면서 자신의 부정부패에 쌓기만 급급했던 일부 정치인들은 수도 없이 감옥에 가고 수도 없이 처형을 당했지만, 지금도 그 야비한 수법을 한반도에 써먹고 있는 건 아닌지는 우리는 예리한 시각으로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게, 아직도 분단국가의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치르는 나라의 비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을 왜 일어났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한국전쟁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이 한국전쟁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신념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을까,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신의 이념에 따라서 한쪽 책만 보지 말고, 한쪽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모아서 심지를 굳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원리에 접근하려는 일관적인 태도만이 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남과 북이 치열하게 대립한 결과물인 그 전쟁에 대해서 제3자인 저자, 미국인이지만 미국인이 아닌 시각을 가진 사료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시간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본 한국전쟁의 역사적, 철학적, 논리적 고찰이 담긴 책입니다. 한정적인 정보를 통해서 또는 공교육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설정된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로 보입니다.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브루스 커밍스는 책에 냉정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에 보면 미국이 북한의 두 가지 중요한 요구, 첫 번째가 최종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한국전쟁을 끝내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외교적으로 승인하라는 요구에 응한다면 핵위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날 것이라고 단언을 딱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커밍스의 의견을 격하게 동의합니다. 미국인이 가장 모르는 것은 그 전쟁이 이제 섬찟할 만큼 지저분했다는 것이죠. 여기 민간인 학살은 더더욱이 더러운 역사가 끼어 있는데, 북한의 자랑무도한 테러리스트로 보는 미국의 생각과는 달리 그 최악의 범죄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민주주의 체제였던 동맹국 남한이었다는 사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역사가들은 남한의 잔악행위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이 1910년 조선을 지배하기 시작한 이후에 지주 세력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일본은 빨리 깨달았죠. 그래서 국가의 분단과 동란,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한국인들도 이렇게 오래된 불평등한 것을 교정하려고 시도했다는 것도 관찰해 볼 가치가 있는 논리입니다. 1930년대에 한국의 젊은 지도자들 중에 일본과 협력하기로 결심한 편과 저항하기로 결심한 편이 두 개가 양립을 했는데, 이 사이에 내전이 벌어질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것이고 아마도 불가피했을 수도 있다는 게 커밍스의 의견입니다. 이 무력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논리는 에체슨의 논리인데, 한국의 전략적인 가치와는 무관했고 온전히 미국의 위신과 정치적인, 경제적인
판단에 관련된 것이었죠. 위신은 세력이 들여온 그림자다 뭐 이런 결론인데 북한은 거기에 도전을 했고 따라서 미국의 신뢰성이 위협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에치슨의 생각에 남한은 동북아시아와 중동을 연결하는 자신의 대초승달 전략의 일환인 일본의 산업 부흥의 필수적인 요소였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 정부가 취한 방법은 군사 지도자들이 에치슨에게 강요한 게 아니라 에치슨 혼자 고민해가지고 여기까지 간 것이라는 게 함정이죠. 왜 북한이 38도선을 넘을 때는 공격인데 미국이 똑같은 일을 할 때는 그것이 가상의 선이라고 주장을 하는 함정에 빠진 논리도 등장을 하고 커밍스는 이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상과는 달리 공산주의자들은 전쟁 포로에게 보다 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했던 반면에 남한은 포로들을 전쟁 포로로 삼기 전에 일상적으로 살해했으며 이 살려둔 포로들은 고문하고 정신적으로 많이 괴롭혔다고 합니다. 양쪽 모두 포로를 정치적으로 전향시키려고 시도를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쪽이었고 자신들의 말에 신념적으로 의지적으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전향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우익 청년 단체의 지도자들은 단순하게 기계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전향만을 요구했던 것으로 비춰집니다. 이 한국전쟁의 시작은 일본군이 중국 동북 삼성을 침공해서 꼭두각시 국가인 만주국을 세웠던 1931년, 1932년에 그 기원이 있다고 커밍스는 보고 있고 일본인들은 자신들과 협력해서 이 저항 세력을 분쇄할 수 있는 극소수의 한국인들을 재빠르게 찾아냈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건 일본보다는 한국인 매국노였던 게 더 증오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들은 철천지 원수였던 거죠. 북한은 기본적으로 1950년의 전쟁을 남한군 최고 지부를 무너뜨릴 방법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의 전부가 일본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미 군정이 경찰과 군대를 그대로 유지시킨 상태에서 남한을 지배하려고 들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볼 때는 그 일본 앞잡이들과 일본 앞잡이 군벌들을 처단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한국전쟁 중에 미국은 이런 사실들을 거의 사실은 몰랐었고 알았을 때는 일본이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미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일본이 2차 전국의 가해자 전범 국가가 아니고 동맹국에 위치해서 있었거든요. 공산당의 남하를 막을 수 있는 교도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일제 앞잡이들과 군벌과 지배주들의 친분 관계는 전쟁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왜냐? 미국이 실효적인 지배를 해야 되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죠. 수십 년 동안 남한의 정보기관은 김일성이 남의 이름을 사칭했다는 한국의 유명한 애국자의 이름을 빼앗은 소련의 꼭두각시라는 정보를 계속 퍼뜨렸죠. 이렇게 연막작전을 펼친 진짜 이유는 너무나 많은 자국의 지도자들이 일본을 섬겼다는 슬픈 진실에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현재 같은 인물이다 아니다는 중요하지 않고 그 시점에는 설사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본에 맞서서 영웅적으로 싸운 사람이 김일성이었다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신은 누구를 지지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거짓 정보들은 곧 여러 가지 자료, 일본과 중국과 여러 사료들, 역사에 비밀 해제돼간 사료들을 보면 커밍스는 이러한 거짓 정보는 곧 진실 앞에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제 평양이 터무니없고 끝도 없는 우상화가 어떻든 간에 김일성은 항일운동에서 흠결없는 혈통을 지녔다는 건 분명하다라고 커밍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아버지는 1924년에 항일운동으로 투옥됐다가 석방되지 2년 만에 죽었거든요. 메가드는 북으로 진격할 때 군대를 둘로 나눈 치명적인 결정을 제외하고 나면 그 전쟁에 대해서는 중요한 결정을 전혀 내리지 않았다는 게 메가드의 진실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헬베스템이 훌륭하고 대담한 도박이자 북한에 대한 완벽한 기습이었다라고 적혀 있지만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1950년 6월 중순에 나온 미국 국방부의 계획에 보면 그 계획이 이미 그러한 작전을 검토하고 있고 이쪽으로 상륙을 해야 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게 사실이고 또한 다수로 여러 가지로 노획한 문서를 보면 북한은 8월 말 정도에 아니면 그 더 일찍부터 인천 상륙작전이 수행됐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해서 대처할 만한 화력이나 인력,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입니다. 북한이 몰랐던 것도 아니고 미국이 메가드가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미리 계획해가지고 여기 상륙해야 되겠다라고 충분한 검토를 이루고 있었다는 게 핵심이고 메가드는 인천 상륙작전을 자기 본인이 기획해가지고 본인이 성공한 것처럼 한 게 아니라 메가드는 군인이긴 했지만 준 정치인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한국 전쟁의 이름이 리미티드 워, 제한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전쟁이었고 내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민족 안에서 이루어진 내전, 시빌워였던 것입니다.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다양한 기자들의 송고된 원고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른 기자들의 눈에 비친 최악의 존재는 남한 경찰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가난한 소녀들을 유괴해서 유곽에 넘겼고 공산주의자로 간주하겠다면서 사람들을 위협해서 재물을 갈취했고 수많은 정치범들을 처형했다는 거죠. 우리는 70년 동안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에 사로잡히고 관련된 법률 덕분에 해석하는 시도조차도 이제 못하게 됐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뭔가 할 수 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 직접 간접적으로 증명되어 왔고, 지금은 조금 더 숨통이 튀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지만 아직도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요소들 때문에 학계를 제외하고는 정치인들은 자유로운 논의를 못하고 있는 사실도 형편입니다. 하지만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물꼬가 트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더 개방적으로 공개적으로 하고 남북 화해와 통일로 가는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계속 밀립니다. 왜? 4년마다 5년마다 투표를 해야 되고 그때마다 색깔 논쟁은 정치인들을 뒤집어 싸고 옥죄고 있기 때문이죠. 전쟁의 법칙과 전후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희생된 민족의 평화적인 점령에는 내정 간섭이 금지되어 있지만은 적진의 적대적인 점령을 구별을 했습니다. 적대적인 점령과 평화적인 점령이 있는데, 이 국무부는 즉시 한국은 일본 침략의 희생자라고 결정을 했지만 점령군 사령부는 남한을 거듭 적의 영토로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몇몇 곳, 특히 남동부 지역이죠, 적지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점령군은 전후 어느 나라 정권도 그토록 분명하게 미국의 간섭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남한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것도 이 한국 해방 전후를 한 독특한 한반도의 역사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은 남한을 점령했는데 여기서 한국에서 적과 동맹국 둘 다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랬던 거죠. 욕심 너무 컸죠. 그러면서 내전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자기들은 그런 영향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1949년 5월과 12월에 경계선을 따라서 광범위하게 지속되는 크고 작은 전투들이 있었는데, 미국 내부 자료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남한군이 시작한 것이고 1950년 국제연합 군사감시관을 파견한 주된 이유도 둘 다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했다고 합니다. 38선의 크고 작은 분쟁은 남한군이 주도한 게 많다는 게 미국의 시각이었습니다. 안타깝죠? 이 한국전쟁은 남한과 북한 우열을 따지고 승자와 패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미국을 구한 전쟁이었다는 게 커밍스의 시각입니다. 덕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68호가 승인이 됐죠. 68호가 뭔가 하면은 미국 국방비를 4배로 늘리는 예산이 의회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 내내 미국이 세계적인 영향력의 근간이었던 엄청난 해외 군사 체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장비를 공급할 국내 군산 복합 체제에 동인이 된 것도 2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한국전쟁이었습니다. 1931년에서 32년에 시작된 북한과 일본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은 1965년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했지만 북한과 일본은 여러 차례 협상에 실패를 하면서 관계를 정상화하지도 화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시각으로 보면 그 어느 전쟁도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일제 제국주의를 척결하기 위한 일본과의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남한을 통일하기 위한 전쟁도 끝나지 않았던 거죠. 거기다가 미국은 아직도 국가로 인정을 하지도 않고 있고 금수조치로 인해서 고립된 섬으로, 아주 고립된 외로운 섬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전쟁도 단 하나의 전쟁도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북한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있고 한반도는 북한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고 미국을 향해서 핵폭탄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이긴 합니다만 북한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 지금은 경제적 규모나 삶의 윤택함으로 보면 북한하고 우리하고 너무나 큰 차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도 충분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해를 해서 한국전쟁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이 한국전쟁을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시점에 누군가는 물꼬를 터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될지를 적어도 100년이나 200년이 지난 역사서에 한반도의 냉전을 허물고 분단국가의 안타까운 나라를 통일의 국가로 이끌어가는 물꼬를 튼 사람이 땡땡땡 대통령이었다 라고 역사서에 기록될 누군가, 적어도 1000년 동안은 칭송받을 누군가의 대통령이 나왔으면 하는 게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 전쟁의 기억과 분단의 미래를 보는 독후감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 정말 재미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국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히스토리 북스토리 조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